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교재 196조 재산세 과세권자 납세무자 확인하도록 하죠. 자, 일단 재산세 과세권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밑줄 쳐져 있나요? 납세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 또는 모든 지방세에 꼭 뭐가 나온다 했죠, 여러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래서 여러분 밑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만 여기부터 보실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왜냐면 서울에만 적용하는 예외적 규정이기 때문에 시험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납세지 갑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 정할 때 납세지 어디냐? 자, 여러분 우리 토지 건축물 주택 묶여 있나요? 뭐로 묶여 있죠? 부동산. 예, 부동산 일단 예외 이시 없이 어디죠, 여러분? 소재지죠. 예, 확인만 합시다. 자, 선박과 항거기 보세요, 여러분. 선박과 항거기는 동산이죠. 동산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소유자 주소지가 나오죠. 예, 그래서 예외적으로 소유자 주소지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토지 건축물 주택이라는 부동산은 예외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소유자 주소지 나와 못 나와? 못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박스 바로 밑에 시군구를 달리하여 여러 곳의 토지나 건축물 또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자 밑줄 어떻게 됐죠? 각각의 어디다? 소재지다. 예, 요것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납세문자 갑시다. 별표 3개짜리 일단은 저는 올해 재산세에서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납세무자죠. 납세무자. 자, 요거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가 지금 봤던 게 이제 우리 과세권자, 예, 그리고 이에 대응되는 게 바로 이제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세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걸 잡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문을 부담하는 자는 누구냐는 얘기죠. 그래서 별표 3개. 자, 납세무자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여러분. 본래의 납세무자, 그 다음에 예, 본래의 납세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납세문을 부담하는 자를 의제 납세무자라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일단은 본래 납세무자 갑시다. 자, 재산세 누가 내는 거냐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항상 보유세는 과세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하는 거죠? 과세 기준일 현재. 그게 언제 여러분? 6월 1일 현재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보유세에서 모든 의사결정, 과세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항상 어느 날 현재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 기준일 현재로 따지는 거죠. 그리고 재산세라는 보유세는 항상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자죠. 그래서 모든 보유세는 소유자가 내는 거죠. 소유자. 근데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에는 요거의 중요한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뭐가 여러분? 사실상.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죠. 등록면허에서는 무슨 죄였죠 여러분? 형식주의 과세 원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실상이라는 말이 못 나왔지만 다시 재산세로 오면 실질 과세 원칙, 모든 세법에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인 바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이죠. 결국 시험은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이냐 공부상이냐 요거 구분해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이 재산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뭐하고 있다 여러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내야 되느냐? 그 얘기죠. 공동 소유는 했을 때. 그러면 항상 여러분 공동 소유가 나면 뭘 찾아라 여러분? 지분. 그죠? 그래서 누가 내는가? 그 지분권자죠. 지분권자.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공동 소유자가 내는 거죠. 단 항상 공동 소유일 때 이 공동 소유자인 지분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납세를 부담하는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자기 지분이죠, 자기 지분. 요거 보셔야 되겠죠. 자,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이었죠. 뭐죠, 여러분? 주택의 구분 소유죠. 주택의 구분 소유. 자, 요거는 일단 여러분 주택에만 적용하는 규정이죠. 일반 건축물일 때는 적용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주택일 때만 그 건물 소유자와 여기서 구분 소유자는 뭐를 말하죠, 여러분?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은가 다른가 여러분? 다른 거죠. 건물 소유, 주택 건물 소유자는 갑인데 주택 부수 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오죠, 여러분? 항상 하나.
죄송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온다고요? 하나.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항상 주택분 재산세는 하나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하나 나와봤는데 지금 사람은 몇 명이에요, 여러분? 2명이죠. 그것도 공동소유하면 그냥 뭘로 나눠주면 되는가? 지분. 근데 지금 여기는 지분, 공동소유가 아니라 뭐 여러분? 구분소유죠, 구분소유. 즉,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아 달라? 다르다. 그럼 이거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죠. 이때 어떻게 나눠줄 거냐? 그 얘기죠, 여러분. 자, 책을 보시면 되겠죠? 이때는 뭐, 건축물과 토지의 뭘로?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눠주면 되죠.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눠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여러분 계산했더니 100만 원 나왔어. 재산세 얼마 나왔어요? 100만 원. 자, 재산세 100만 원 고지서 보내면 되는 거죠. 2분의 1씩 나눠갖고. 근데 문제는 건물 소유자는 누구고?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죠. 뭐 갖고 나눠줄 거냐는 얘기야. 이 100만 원을 뭐 갖고 나눠줄 거냐? 그러면 이때는 해당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과 해당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과 그 다음에 토지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나눠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토지 시가 표준액은 2억 원이고 건축물 시가 표준액은 2억 원이고 토지 시가 표준액은 얼마다 여러분? 3억 원이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때 전체 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고 그러면 5억 중에서 건축물 시가 표준액 얼마? 2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 몇 프로 여러분? 5분의 2가 되죠? 그 몇 프로 여러분? 40%. 그럼 이때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니까 요 100만 원의 40% 누구한테 보내주면 되는가? 갑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죠. 얼마? 40만 원. 그 다음에 전체가의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 원과 토지 시가 표준액 3억 원 더한 금액 5억 원에서 토지 시가 표준액 3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 몇 프로 여러분? 60%. 그러면 요 산출세계 몇 프로는 60%는 누구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 여러분? 네, 바로 을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결론 냅시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다르면 다른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오는데 하나 나오는데 이거를 나눠줘라. 뭐 갖고 나눠줘라? 건축물 시가비례과 토지 시가비례 비율로 나눠줘라 그 얘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자, 3번이 바로 뭐죠? 그 유명한 신탁법상 신탁재산이죠. 신탁재산이네. 누구 명의로 됐대 지금 6월 1일 현재? 수탁자 명의로 됐죠. 자, 지금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서 과세의 기준 현재 누구 명의로 됐다 그러면 수탁자. 그럼 이때 이 수탁자는 사실상의 소유자, 형식상 소유자? 형식상 소유자죠. 사실상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위탁자. 그죠? 그렇지만 이때는 실질 과세 원칙에 예별해서 위탁자한테 때리지 않고 누구한테 과세하겠다? 수탁자한테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수탁자. 결론. 신탁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세는 누가 내라? 누가 낸다? 수탁자가 내는 거죠. 다만 거기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란 납세 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를 논다. 저기 동그라미 각각 다른. 이게 중요하죠.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는 납세문을 각각 다른 납세문자로 보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 봅시다. 이거. 자, 여기 위탁자가 있네요. 신탁이니까 당사자는 누구죠, 여러분? 위탁자와 수탁자죠. 위탁자와 수탁자. 대표적으로 은행이라든지 또 부동산 신탁회사 이런 것이 수탁자가 되겠죠, 뭐. 그래서 재산을 맡아서 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해주는 거죠. 관리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신탁 계약을 체결하죠. 당사자 간에 무슨 계약을 체결해? 신탁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위탁자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죠, 여러분? 수탁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제3자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등기 들어가는가? 신탁 등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제3자가 봐도 신탁 관계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된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때에 수탁자인 은행이나 부동산 신탁회사, 이게 바로 이제 신탁업자가 되는 거죠. 신탁업자. 요걸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위탁자는 수많은 고객으로 구성됐잖아요, 여러분.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 요 수탁자와 무슨 계약을 맺죠, 여러분? 신탁계약을 맺죠. 그러면 A가 맡긴 신탁재산, 지금 누구 명의로 됐죠, 여러분?
수탁자. 그럼 A가 맡긴 신탁 재산은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된다는 얘기야? 수탁자가 내는 얘기죠. 누구 거지만? A 거지만. 자, B가 맡긴 신탁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되냐 그 얘기죠. 누가 내라는 얘기야? 수탁자가 내라는 얘기죠. 수탁자가 재산세 내야 되는 얘기죠. 원래는 위탁자가 냈어요. 이게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니까? 위탁자니까 위탁자가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이거 그러면 일일이 위탁자를 확인하러 가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일단 누구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야? 수탁자한테 일단 재산세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 수탁자는 위탁자가 누구란 걸 자기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가시킬 거냐 말 거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네가 부담을 하든지 전가시킬 건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일단 우리 재산세 누구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야? 수탁자 A, B, C, D가 맡긴 신탁재산이죠. 그러면 이때에 요 A가 맡긴 신탁재산, B가 맡긴 신탁재산, C가 맡긴 신탁재산 다 누가 내지만 수탁자가 재산세 내지만 이때 이 수탁자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그죠? 다른 사람이다. 네 개는 누가 내지만 수탁자가 내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는 각각 다른 여기 동그라미 쳐야 돼요. 여러분 이걸 출제는 살짝 뭐로 바꿀 수 있더라서 동일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체킹하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참고해 보시면 사실상 소유자가 있죠. 그 1번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당해년도 6월 1일 현재 취득세의 취득 시기가 도래한 자가 납세문자가 되었는데 2번 보죠. 자, 과세 기준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양수됐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겠죠? 과세 기준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어디 됐다? 양도양수되었답니다. 그럼 이때 요 과세 기준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 소유권이 양도양수됐대. 요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잔금 지급일이 6월 1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잔금 지급일이 6월 1일. 그러면 우리 재산세를 어느 날 현재로 따지죠? 6월 1일 현재라고 가셨는데 마침 이 매매 계약 매매에 따른 잔금 지급이 언제라는 얘기야? 6월 1일이죠. 그럼 6월 1일 오전 0시로 누구 명으로 되는 거고? 양도자가 되겠죠. 그리고 일중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누구한테 넘어가는가 여러분? 양수자. 그래서 잔금 지급일이 6월 1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날의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다 보니까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누구와 도자와 누가 수자가 다 얽히는 거죠. 6월 1일이 잔금 지급일이다 보니까. 그럼 이때 도자를 잡을 거냐 수자를 잡을 거냐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도자는 팔고 떠나간 거 수자는 사서 들어온 사람이죠. 그럼 이때 둘 중에 누굴 잡아라? 수자를 잡아라. 이제 팔고 떠나간 놈은 못 잡아. 그죠? 강동구에서 이사가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얘를 어떻게 잡아? 그 대신 들어온 애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 과세 기준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양수됐다.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어느 날 현재로? 6월 1일 현재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면 이때는 도자를 잡아라 수자를 잡아라. 수자를 잡아라. 수자. 그 다음에 거기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란 요거는 별도의 통칙이니까 여러분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의제납세 먼저 합시다. 자, 우리 원래는 누가 내는 거죠? 재산세는 6월 1일째 그 재산을 뭐 하는 사람이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의제납세무자는 저 사실상의 소유자이지만 아니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바로 뭐죠?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변동되었다. 자, 여러분 1번, 2번 묶여있죠? 1번과 2번은 특징 소유권이 어떻게 됐는데 변동됐는데 그에 따른 뭐가 안 돼 있는가 여러분? 등기가 안 됐는 거죠. 1번과 2번의 특징은 변동됐어.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그 변동에 따른 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게 공통점이죠. 그럼 1번은 왜 바뀌었대 소유권이?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 변동이죠. 자, 그래서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어떻게 됐는데 변동됐는데 그에 따른 뭐가 안 돼 있어? 등기가 안 됐죠. 그러면 이때 공부상의 소유자가 며칠까지? 6월 10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뭘 해야 되는 건데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는 조건만 보시면 돼요. 조건. 어떻게 조건 나왔는지. 자, 그럼 같이 봐요, 여러분. 뭐 했대, 여러분? 소유권 변동된 신고를 해서 안 해서? 안 해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대, 없대? 없대.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대. 그럼 어쩔 수 없죠. 원래 우리는 누굴 잡아야 되는 건데? 사실상 소유자를 잡아야 되는데 소유권이 변동됐고 그에 따라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에 대한 6월 10일까지 소유권 변동 신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쩔 수 없죠. 사실상의 소유자를 잡아, 못 잡아? 못 잡죠. 뭘 안 했으니까?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죠.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공부상 소유자죠. 공부상 소유자. 이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원래 누굴 잡아야 되는 건데 사실상을 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출제는 조건 바꾸겠죠? 워낙 시험에 자꾸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출제는 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누가 했다면? 공부상이었다면 신고를 했으면 그럼 누구냐 그 얘기죠. 신고를 했으면. 그럼 당연히 원칙 누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상이냐 공부상이냐 뭐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가? 신고 여부를 보고 판단하셔야죠. 신고 여부. 신고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 때 강조 싶은 건 무조건 공부상 사실상이 아니라 뭘 보고 확인하라? 시험에 제시된 조건을 보고 확인하라는 얘기죠. 조건을 보시라고요. 자, 2번은 여기는 1번은 뭐였고 매매, 2번은 상속.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그죠? 문제는 그 상속 개시했다는 6월 1일 현재 뭐가 돼야 되는데 상속 등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속 등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 얘기죠. 안 됐다. 그러면 역시 이런 경우는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누가 주된 상속자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뭘 해야 되는 건데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고를 자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거기 제시 나왔잖아.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뭐야? 사실상의 소유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신고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게 조건이죠. 그러면 이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된 상속자 곧바로 가야 되는 거죠? 누가 여러분? 주된 상속자는 상속이 계셔야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지분 확보죠. 뭐 지분이 가장 높은 놈이죠. 형제고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상속 개시가 되면 상속 지분 확보가 제일 중요한가? 자매지간에도 중요해. 누가 더 받을래? 그래 보면서 언니가 내가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자매는 내가 안 받을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당사자만의 얘기죠. 나중에 결혼하면 그 뒤에 이제 또 배우자도 있게 되면 배우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병 그러가면서 넌 받을 것도 못 받냐? 그래서 자매가 싸운다. 그래서 주된 상속자는 누구를 말한다? 지분이 가장 큰 자. 근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이렇게 싸우겠죠. 서로 뭐 더 많이 받겠다. 그래서 n분의 1로 나눠주죠. 그럼 그 중에서 누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마지막 히든카드. 우리나라는 뭐야 여러분? 마지막은 그렇죠. 너 몇 살이야 자식아? 싸가지 없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죠. 그러면 자 출전의 말을 바꾸겠죠. 자 신고했어요. 그러면 신고를 했대. 그럼 누가 되는 거야 역시? 사실상이죠. 뭐 신고를 하면 당연한 거죠. 뭐. 그래서 역시 뭐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신고 여부 확인하셔야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요즘은 시험에서 주된 상속자를 건너뛰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누가 납세하면 된다?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이렇게 그냥 곧바로 넘어가기도 하죠. 시험에. 예전에 뭘 거쳐나왔는데 주된 상속자를 거쳐왔는데 요즘은 주된 상속자를 거치고 안 거치고 안 거치냐. 곧바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납세자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오케이? 예. 자, 그다음에 양가로 3번 갑시다. 자, 요거는 등기가 되어 있는데 자, 공부상으로는 등기부에는 누구 명의로 돼 있고 누구 명의로 돼 있고 개인. 근데 사실은 누구 거다 여러분? 종종 거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종중 없어? 없어? 자, 그래서 공보상으로는 개인명이고 사실은 누구 거다 여러분? 종중 거다 그랬죠? 종중 거죠. 이런 경우도 있나요, 여러분? 있죠. 특히 종손 집안은 이런 거 많이 줍니다. 그래서 워낙 종손 이제 제사를 많이 지내야 되니까 그걸 제사 비용을 일일이 다 종손이 혼자 부담하기 힘드니까 아예 종친에서 그 종손의 명의를 이렇게 부동산 등을 줍니다. 명의 넘겨줘. 그래서 뭐 해주고 그 부동산을 위해서 임대하고 임대료 받을 거 아니야. 그 월세를 가지고 생활비 충당하다가 제사 지낼 때면 제사 비용 지내라는 얘기죠. 그런 종친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씨. 우리 종친은 그런 것도 없어. 씨. 자, 그래서 등기부상에는 누구 명의로 돼 있고 개인, 사실 누구 거다 여러분? 종중 거다. 이건 당사자만 아는 내용이죠. 그러면 재산세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이게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다고? 종중 거다고.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으니까 문제죠.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이때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과세관청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문제가 되는 거죠 뭐. 자, 신고했다? 그럼 이때는 당연히 어디로 가는가? 사실상 소유자, 종중이 가는 거죠?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시 여기도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는가 여러분? 신고 여부 보셔야 되는 거죠. 신고 여부. 자, 넘어가죠. 4번. 국가나 지방자치. 저는 4번이 제일 좋아하는데 4번을 꼭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죠. 밑줄 자. 누구라 하죠, 여러분? 과세권자. 어머, 여기서 과세권자가 왜 나왔어, 지금? 매도자죠. 그래서 매매 당사자로서 국가 등이 나온 거죠. 이게 첫 번째 조건. 과세권자가 도자일 거죠. 둘째, 일반 매매가 아니라 무슨 매매해야 돼, 반드시? 연부매매죠, 연부매매. 일반 매매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연부매매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잔금을 몇 년 후에, 2년 이후에 도래가 되는 거죠. 셋째, 그러니까 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매도자 명의가 매수자한테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죠. 근데 문제는 그 기간이 너무 길은 거야. 그러니까 매수자는 계속 중도금만 지급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 등의 소유 재산이지만 사용권을 부여하는 거죠. 매수 계약자한테. 그 사용권을 부여할 때 대가를 받고 받지 않고.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조건,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거죠. 그러면 매수 계약자는 지금 아직 중도금만 납부하는 거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니까 명의가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 안 넘어왔죠. 그래도 도자가 뭘 줬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자한테 대가도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부였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명의는 지금 누구 명의로 됐지만 매도자, 과세권자 됐지만 지금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란 얘기야? 매수 계약자는 얘기. 그러니까 이때는 매수 계약자, 네가 뭐를 내라? 재산세 내라는 얘기죠. 아직 명의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 안 넘어왔죠. 왜 안 넘어왔어, 아직? 잔금을 아직 다 지급 못한 상태니까. 중도금을 지급하는 중인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니까 그것도 대가를 지급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러면 너 공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재산세는 누가 내라? 매수 계약자 네가 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조건이 몇 가지 충족돼야 돼?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만, 세 가지를 모두 뭐 했을 때만? 충족했을 때만 누구한테 납세문가 했다 여러분? 매수 계약자한테 납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도 요건을 충족을 못했다.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을 못했다. 그러면 이때는 매수 계약자가 아니라 그냥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 매도자가 돼야 되겠죠. 아직 명의가 도자 명의로 했으니까. 다만 이때 매도자가 누구면 국가 등이면 즉 과세권자일 때는 이때는 국가가 자기한테 세금을 때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냐?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매도자가 일반 법인이다. 국가가 아닌 일반 법인이다. 그러면 이때는 납세문제가 누가 되는가? 바로 일반 법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꼭 좀 보셔야 되죠. 특히 거기 보셔야 될 게 있죠, 여러분. 자,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뭘 받아서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무상으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죠? 그때는 누구를? 그 자. 누구야? 무상으로 받은 자. 그 자를 뭐로 본다? 매수 계약자로 본다. 따라서 재산세 누가 내라? 매수 계약자. 네가 내라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예. 거기까지 보시고요. 자, 5번. 자, 요거는 여러분 그냥 명칭이 길죠? 근데 여러분 결론 밑줄 채비리 또는 보류지만 밑줄 치면 된다고 그랬죠? 채비리 또는 보류지. 즉 이게 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 이러한 관련 법률에 따른 뭐 채비지나 뭐일 때는 보류지일 때는 채비지나 보류지. 자, 이거를 처분함으로써 이걸 일반 분양하는 거죠. 채비지 또는 보류지 일반 분양해서 우리 재개발 사업에 충당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채비지나 보류지는 일단은 무조건 재산세 누가 내라? 사업 시행자가 내죠. 사업 누구? 시행자죠.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 기본이 조합이 되겠죠. 조합이. 재개발 사업일 때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조합이 되겠죠. 조합이. 사업 시행자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요. 마지막 3번. 소유권의 규칙이 불분명한 경우 봅시다. 자, 이거 1번 잘 봐야 돼. 과세 기준 현재 밑줄 쳐져 있다 여러분. 뭐라고?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지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는지 몰라서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다. 그때는 할 수 없죠. 뭐 소유자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누가 나왔죠? 여러분 동그라미 사용자가 나오는 거죠. 사용자. 이걸 출제살자 뭐로 바꾼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부상 소유자로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제발 꼭 좀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면 기다리고 있었어. 딱 맞춰야 되는데요. 진짜 나왔네. 아씨 내년에 꼭 외워야지.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를 알 수 없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 그랬죠 이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야? 아니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소유권자가 누군지 모르겠대. 이런 사례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랬어요 여러분? 소유권과 관련된 법정 분쟁이 일어난 거죠. 재판 중인 거죠. 재판 중. 소유권과 관련된 법정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 재판 소송이 진행 중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는 거죠. 근데 판결은 났고 안 났고 안 났고 과세는 해야 되겠는데 서로 지 거다 싸우는 거죠. 그럴 때 몰라. 그러면 그냥 누구한테 때리겠다 여러분? 사용자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밑에 참고가 올해 개정된 거죠. 올해 2019년도. 그래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나 선박을 뭐하여? 임차여 수입 있죠. 밑줄. 외국인 소유야. 그러니까 산 게 아니야. 지금 이걸 뭐 했어 여러분? 항공기 선박 임차 수입했죠. 렌탈한 거다고. 그럼 이때 재산세 누가 낼 거냐 그 얘기야. 소유자는 누구야 지금? 응? 외국인이라니까 소유자는. 그럼 재산세 우리 누구한테 때린다고 그랬어? 소유자한테 때린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거는 외국인 소유의 선박과 항공을 렌탈했으니까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야? 외국인이죠. 그 외국인한테 재산세 내려면 외국인한테 세금 때리면 외국인 놈이 내겠냐고. no. 나 니네 사람 아니야. 그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몰라. 그때 누구한테?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라고 그랬죠?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 네가 재산세 내라는 얘기야. 네가 우리나라 국경선 처음 통과해서 갖고 갔으니까 네가 갖고 있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과세 물건 갑시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뭐죠, 여러분? 토지. 그 다음에 뭐죠? 건축물. 그 다음에 뭐죠? 주택. 자,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뭐죠, 여러분? 부동산이죠. 그럼 이때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뭐로 볼 거냐 그 얘기죠. 일단은 이 토지와 건축물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상의
모든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취득세 과세 대상이죠. 한마디로 취득세를 과세했던 토지, 건축물을 보유하면 뭘 때리겠다는 얘기 여러분? 재산세 때리겠다는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 토지, 건축물 뭐를 말한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던 토건을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문제죠. 주택.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 뭐냐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뭐를 말하냐? 거기 써졌네요. 뭐를 말했어요 여러분? 주택법상 주택을 말한대. 주택법 제2조 2도에서 말하는 주택을 말한대. 그럼 여러분 우리 공법 시간에 주택법 배우셨죠? 공법 시간에 주택법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어? 맨날 안 해. 이씨. 그래서 내가 써놨어 책에다가. 맨날 안 했대. 시험 보기 전날에도 안 했대. 그래서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이 뭐냐? 거기 나와있죠 여러분 책에? 자 같이 봐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말하죠. 그리고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얘는 뭐와 뭐를 구분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하죠. 그러면 결론.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뭐를 할 수 있기만 하면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만 되어 있으면 뭐를 본다는 얘기 여러분?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이거 꼭 적어놓으라고 그랬죠. 취득세에서 표준세를 과세했던 무슨 주택은 물론 일반 주택은 물론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에서 중과 대상이었던 여러분 별장가 고급 주택도 뭐로 본다 여러분? 주택으로 본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취득세에서 중과 대상이었던 별장가 고급 주택도 뭘로 보아서 주택으로 봐서 뭘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죠. 꼭 잡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박스 바로 밑에 주거용으로 구조를 갖춘 경우를 하더라도 밑줄 콘도미니엄 등 뭐랬죠 여러분? 펜션 더 있다 그랬죠? 콘도미니엄 등 할 때 등은 뭐야 여러분? 펜션.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콘도미니엄이나 펜션은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영업용이죠.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으로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 콘도미니엄이나 펜션은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나 별장은 상시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수시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랬더니 뭐로 보는가 여러분? 별장은 주택으로 본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겸용주택의 구분 별표 2개. 근데 얘가 무슨 주택이다고요? 겸용주택이래. 즉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오면 겸용주택이 나오면 여러분은 빨리 확인할 게 있어. 뭐 확인해야 했죠 여러분? 얘가 한 동의 건물로 나왔는지 한 구의 건물로 나왔는지 이걸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는 뭐고? 한 동이고 하나는 뭐고? 한 구죠. 그때 또 어떤 분 아무 생각 안 하고 도대체 한 동은 뭐고 한 구가 뭐냐고 짜증내는데 나는 그분이 짜증나. 자, 한 동은 여러분 건물 전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 맨 앞에 있는 건물이 몇 동이라 아파트? 아파트 맨 앞에 있는 건물 몇 동이야? 1동. 두 번째 있는 게 2동. 이 동이 뭐야? 건물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 구는 그 안에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을 말하는 거죠? 나눠져 있는 거. 나눠져 있는 요 하나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게 바로 여러분? 한 구죠. 자, 그러면 봅시다.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를 뭐하고 있대 여러분? 겸용하고 있대. 그럼 어디까지를 주택으로 볼 거냐는 얘기죠? 그럼 거기 밑줄 뭐만? 주거용에 사용하는 부분만. 써져 있잖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뭘로 보라고요? 주택으로 보라고요. 아주 중요해.
이때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고 안 하고 무조건 뭐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뭐로 보라고요? 주택으로 보랍니다. 자, 뭐 가끔가다 예전에는 뭐 주말이나 이렇게 뭐 하면 동대문에 나가보죠. 왜 동대문에 나가죠? 의상 구입하러 나가죠.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의 가장 큰 필요 경비는 의상 구입입니다. 뭔 소리 하고 있어도 맨날 1년 내내 하나만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거는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옷을 살 때 똑같은 걸 여러 번 삽니다. 습관이 여러 개 그렇게 돼갖고 직장 생활할 때 매일 아침마다 뭘 갈아입는 게 귀찮아갖고 갈아입는데 그래서 똑같은 무늬를 두 벌, 세 벌 삽니다. 옷도 똑같아요. 옷도 두세 벌을 삽니다. 그래 좀 이렇게 선택 아침에 늦게 일어나갖고 막 헤매지 않게. 자, 그래서 이렇게 가죠. 특히 요거 강의를 하면서 EBS 방송 강의할 때 EBS 방송의 특징이 크로마 촬영입니다. 크로마. 원래 우리 에듀넨이 EBS 촬영하던 EBS 방송 교재였죠. 자, 크로마 촬영은 뒤에 뭐죠, 여러분? 파란 선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입고 나가면은 얼굴만 나오면 뚜루루루 그러는 거죠. 뒷배가 똑같아져 버려. 그래서 요 크로마 촬영은 입을 수 있는 와이셔츠와 넥타이가 딱 지정이 돼 있어요. 못 입는 게 돼 있어요. 블루 계통은 못 입어. 그러면 이제 동대문에 밀려라나 AMPM이나 다 아시죠? 두타 이런 데 가잖아. 그럼 거기 가갖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크로마 촬영용으로 코디해 주세요. 그러면 걔들이 다 알아. 크로마 촬영용으로 코디해 주세요. 그러면 와이셔츠하고 뭐를 넥타이 이렇게 맞춰갖고 이렇게 코디해 줍니다. 그럼 이제 그거 사갖고 오는 거죠, 뭐. 원래 EBS 방송에서 협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코디가 와갖고 이제 뭐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매주고 다 이제 메이크업 다 하고 촬영 들어가죠. 근데 거기 갖고 오는 게 별로 안 좋았어. 싼 것만 갖고 와갖고 와이셔츠가 별로 마음에 안 좋아. 그럼 제가 직접 가서 사갖고 오는 거죠. 그 우산 구입비 영수증 떨어야 돼, 안 떨어야 돼? 필요글로 떨어야 되겠죠. 떨어지시. 자, 그러면 동대문 갔더니 1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 봅시다. 상가. 그 다음에 6층부터 10층까지는 오피스텔. 자, 그 다음에 11층부터 25층까지는 뭐 아파트.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겸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딱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뭐 생각하시면 돼요? 주상 복합 건물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상 복합 건물. 그래서 1층부터 5층까지는 뭐고 여러분? 상가. 6층부터 10층까지는 오피스텔. 나머지 11층부터 25층까지가 뭐다 여러분? 아파트. 그럼 이거 재산세 어떻게 때릴 거냐? 그 얘기야 이거. 그럼 이때는 주거용에 사용하는 뭐만 아파트 요놈만 물어보라는 얘기 여러분 주택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요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는 주택으로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주택으로 본다는 건 뭘로 가세라는 얘기고 주택분 재산세로 가세라는 거고 주택으로 안 본다고 해서 뭘로 때리라는 얘기야? 건물분 재산세로 때려라 그 얘기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주상 복합 건물일 때는 뭐만? 주거용만 뭘로 봐서? 주택으로 봐서 뭘로 때린 거고? 주택분 재산세로 가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주택으로 보니까 안 보니까? 안 보니까 요 놈은 뭘로 때려라? 건물분 재산세로 가시하는 거죠. 나누어서 때린 거죠. 물론 여기가 각 소유자마다 달라지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결론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뭐하면 겸용되면 이때는 무조건 뭐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라고. 여기 뭐만 아파트만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토지 부속 토지도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죠. 즉 무슨 토지와 주택 부속 토지와 뭐 건축물 부속 토지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뭐 갖고 나눌 거냐? 그 얘기죠. 뭐 갖고 나눌 거냐?
이거를 주택 부속 토지와 건축물 부속 토지로 뭐 갖고 나눌 거냐. 기준점은 뭘 할 거냐. 이제 책이 나왔죠? 그럼 그때는 뭐야? 주택과 건축물의 뭐 건물 면적 비율로 나누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요 오피스텔과 상가가 몇 프로고 40%고 주택이 몇 프로면 60%면 이때 그 부속 토지에 몇 프로는 40%는 뭘로 보는 거고 건축물 부속 토지를 보는 거고 나머지 몇 프로는 60%는 뭘로 보라는 얘기냐면 주택 부속 토지로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택 부속 토지로 보는 거는 주택 건물과 함께 뭘로 때리는 거고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라는 거고 건축물 부속 토지 몇 프로는 40%는 뭘로 때리는 거냐면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라는 거죠. 그럼 우리 토지분 재산세 뭐뭐로 구분하죠? 토지를 분리, 별도, 종합. 그러면 이때는 대부분 뭐로 되겠다? 얘는 상가, 오피스텔이니까 뭐야 여러분? 네, 응? 사업용이잖아, 사업용. 그 뭘로 가는가? 별도로 가야 되겠죠? 별도.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과세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결론. 한 동의 건물이 한 동이죠.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때는 무조건 뭐만 주거용에 사용하는 부분만 물어봐서 주택으로 봐서 이거는 뭘로 때리고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는 뭘로 때리는가? 건물분 재산세. 그럼 그 밑에는 건물 밑에는 뭐도 토지도 건물 면적 비율로 나눠서 뭐와 뭐로 나누라? 주택 부속 토지와 건축물 부속 토지를 나눠서 구분해서 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책을 잠깐 보죠. 199조 동그라미 1번. 한 동의 건물이 주거, 한 동이죠?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이때는 밑줄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밑줄 쳤죠? 요 놈만 뭐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그럼 이 경우 건물의 뭐는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자 밑줄 뭐에 따라서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서 아까 여러분 여기는 뭐였죠 여러분? 요 주택의 구분 소유일 때는 건축물과 토지에 뭐였어 여러분? 시가 표준의 비율이었죠. 근데 여기는 시가 비율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면적 비율이죠. 면적 비율. 이걸 출전이 이걸 바꾸는 거죠. 이거를 시가 표준의 비율을 살짝 건물 면적 비율로 바꿔놓고 맞았게 틀렸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면적 비율에 따라서 각각 안분하여 밑줄 뭐와 주택의 부속토지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다시 밑줄 건축물 부속토지 밑줄 하나. 그래서 부속토지 몇 개로 구분해서 2개. 그래서 주택의 부속토지는 뭘로 때리고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고요. 건축물 부속토지는 뭘로 때리라?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얘기죠.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 죄송합니다. 한 구죠. 2번.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대. 밑줄 한 구의 건물이죠. 그러면서 and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몇 프로 이상이면 50% 이상 밑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이면 그때는 뭘로 봐라? 한 구 전체를 뭘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한 구 전체를. 자, 여기 보죠. 여기 오피스텔에 자 705호가 있는데 얘가 50% 이상이 뭘로 사용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주거용. 그리고 나머지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럼 주거용만 뭘로 보고 주택, 나머지 사업장은 뭘로? 건물분. 이렇게 나누면 복잡해지는 거죠, 재산세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구의 건물이 주거 50% 이상을 뭘로 사용하면 주거용을 사용하면 그냥 705 전체를 뭘로 보라는 얘기야? 주택으로 봐서 그냥 주택분 재산세를 때려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주택의 부속토지. 예, 눈으로만 보죠. 주택의 부속토지 이 경계가 뭐래서 조건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죠. 그럼 위에다 적으세요. 명백하면 그때는 그 경계 내의 토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경계가 명확하지 않대. 그럼 그때는 명백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바닥 면적의 몇 배 여러분? 10배를 뭘로 봐라?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라 그 얘기입니다. 몇 배 무조건? 10배. 자, 그럼 이거 적으세요, 여러분. 요 규정은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를 부속 토지 보는 것은 이거는 취득세에서 적어야 돼. 취득세에서 별장이나 또는 고급 오락장이나 또는 고급 주택의 부속 토지 판정과 동일 부속 토지의 판정과 동일 적어놓으세요. 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를 부속 토지로 보겠다는 것은 요것은 어디에서 똑같다? 취득세에서 별장과 고급 오락장과 고급 주택의 부속 토지 판정과 어떻다?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주택의 구분이 있네요. 별표 하나 요거. 자, 얘는 여러분 양가로 4번의 특징이 건축법상 밑줄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밑줄. 그럼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이야 단독주택으로 분류해. 단독주택 뭐죠? 다세대는 다세대는 뭐로 봐?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그럼 다세대는 몇 층이고? 4층이고 다가구는 3층이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층수가 몇 층이에요? 제일 작은 게 4층이죠. 4층. 자, 근데 여기 다가구 주택은 몇 층이야? 3층. 규모가 한 층이 적어. 그 다음에 뭘로 구분이 돼? 단독주택이죠. 그러면 다세대는 뭐로 봐서? 공동주택으로 봐서 가구별로 재산세 때리는 거죠. 근데 요 다가구 주택일 때는 단독주택이니까 전체를 1주택으로 보게 돼. 그러면 재산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밑줄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 밑줄 여기까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 이거는 각 가구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뭐로 봐라? 한 구의 주택 봐라. 즉, 요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뭘로 분류가 되지만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지만 재산세를 때릴 때는 뭐로 보라는 얘기야? 저 공동주택으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1가구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은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요거를 뭘로 보라고 여러분? 공동주택으로 보라고. 공동주택. 나 다가구야. 그럼 다가구니까 몇 층이야 하고 3층이야. 이게 뭐야 여러분? 출입문. 그러면 지금 3층이 하고 다가구 주택이래. 그럼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걸 무슨 주택으로 본다고 여러분? 단독주택. 몇 주택으로 보는가? 1주택으로 본다고 1주택.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재산세 때려야 되겠죠? 전체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 때려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한 층 더 올라갑시다. 한 층 더 올라가 봐. 한 층이 더 올라가면 이제 다세대가 아니라 뭐가 돼버려? 다가구가 돼버리는 거죠? 한 층이 더 올라가면 다세대, 죄송합니다. 다세대. 몇 층이 할 때, 3층이 할 때 다가구일 때는 몇 주택이었어? 1주택. 근데 여기 한 층이 더 올라갔어. 그럼 뭐가 돼버리는가? 다세대. 그러면 이때 주택이 몇 개가 되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구별로 나눠서 재산세 때려야 되겠죠? 근데 한 층이 없어졌어. 그러면 뭐가 돼버려? 다가 돼버리죠?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재산세를 때려야 되겠죠? 그러면 재산세 부담이 더 커지죠? 다가구일 때가. 왜 전체 가구로 세금을 때리니까? 다세대는 가구별로 때렸는데 다가구 되면은 전체를 재산세 때리니까 세부담이 어떻게 돼? 오히려 커져버리죠? 그래서 재산세 때릴 때도 이때는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요 분리된 부분, 요걸 매 하나에 뭐로 보라는 얘기야?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 그럼 뭐와 똑같아지는가?
다세대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다세대 재산세 대리는 과세하는 방식과 다가구주택 재산세 과세하는 방식이 같아져 달라져?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죠? 나눠서 때리니까. 그러면 그만큼 다가구주택 세부담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결론. 비록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뭘로 분리하지만 단독주택으로 분리하지만 뭘 때릴 때는 재산세를 과세를 할 때는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뭐 한 부분을 분리된, 요 분리된 부분이 뭔지 아시죠? 가구별을 말하는 거야, 가구별. 우리 앞집에 205호하고 204호, 202호, 그 가구별. 요 분리된 부분을 뭐로 봐라? 한 구의 주택으로 봐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과 5번 묶으시고요. 항공기 선박 묶으시고요. 적어놓으세요. 뭐죠? 적을 필요도 없어. 밑줄만 치면 되죠. 뭐야? 취득세 과세 대상. 그래서 취득세 과세했던 뭐 항공기와 뭐가 선박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나왔죠? 예, 피카소 그림보다 더 유명한 그림. 예, 그래서 요거 예, 건물과 토지를 재산세 과세 때는 원칙 무슨 과세지만 구분 과세지만 이게 뭐일 때는 주택일 때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통합하여 뭘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좀 10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